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1부입니다. 중국이 북한 국적자 명의의 계좌 신설을 제한하는 등 대북 금융 제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 근로자들의 중국 비자 연장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중국이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에 얼마나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북한이 점차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중국이 본격적인 대북 제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대형 국영은행들이 북한 국적자 명의의 계좌 개설 등 일부 거래를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재 대상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는데 북한 여권을 보유한 중국 주재 북한 당국자와 무역 관계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독자 제재에 나서면서 북중 무역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석유 제품 대북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고 나선 데에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6월 미국은 중국 단둥은행 등이 북한의 돈 세탁에 연루됐다며 제재 대상에 추가했고 이에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국영은행들마저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게 하려고 내놓은 해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 측이 북한 근로자들의 비자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동참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배정훈입니다. 북한은 도발 대신에 예상 밖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평양 등에서 무도회 등으로 기념 행사에 집중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참배하고 헌화합니다. 청년들은 당창건 기념탑과 평양역 광장 등 시내 여러 곳에서 무도회로 행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킵니다. 이처럼 북한은 정권 수립 69주년인 어제 내부 기념 행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은 없었지만 과학자들의 동물원 방문 소식을 전하며 수소탄 실험 성공 등 체제 선전 띄우기에 주력했습니다. 이들은 최강의 핵탄으로 우리 공화국의 최고 이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담보해 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북한이 군사 움직임 없이 정권 수립일을 보냈지만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달 10일 당 창건일 전후로 북한의 ICBM 정상각도 발사를 포함한 무력 도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북한 정권 수립일 축전을 건너뛰었습니다.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의 심기가 불편해진 데다 다음 달 차기 지도부 결정을 앞두고 북한과의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 쿠바와 러시아로부터 정권 수립일 축전을 받았다는 소식이 크게 실렸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축전을 보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15년까지 북한 정권 수립일에 빠짐없이 축전을 보낸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전을 건너뛰었습니다.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북중 관계에 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광복 72주년을 기념하는 축전을 주고받았다고 전했지만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 차기 지도부를 결정하는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19차 당대표 대회를 잘 인선이나 이런 걸 마무리를 해서 정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중국의 정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대회를 마친 뒤 정치적 부담을 덜어낸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오는 11일까지 표결해달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유 공급 중단까지 담은 추가 제재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임박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오는 11일까지 표결하자고 유엔 안보리에 요청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원유 공급 중단은 물론 원유 응축물과 정제 석유 제품, 액화가스 등 석유 관련 제품을 북한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력을 동원해 공해상에서 북한 화물선을 차단, 검색하는 권한도 회원국에 부여합니다.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5개 유엔 상임 이사국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의 비교적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두 나라는 이미 초안을 회람하는 단계부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제재안 채택이 무산되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 단독 조치를 취하겠다고 두 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현석입니다. 동남아 국가연합, 우리가 아세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세안의 의장국인 필리핀이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동아프리카 외교 겁정국인 우간다도 북한 공군 고문단을 전원 철수시키는 등 북한의 고립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박호gun 기자입니다. 필리핀은 북한의 교역 상대국 중 5위 안에 드는 비중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해 필리핀의 대북 수출액은 326억 원, 수입액은 183억 원가량입니다. 필리핀이 북한에 수출하는 품목 중 직접 회로 기판과 컴퓨터 등이 60%를 차지합니다. 이런 제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필리핀의 이런 조치는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가의 무역을 중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동아프리카 외교 거점국이던 우간다도 북한과의 군사 교류 중단에 따라 파견됐던 북한 공군 고문단을 전원 철수시켰습니다. 우간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 고문단이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와 북한의 무역 규모가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 집행위가 공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EU의 북한산 물품 수입은 10년 전에 4%로 줄었습니다. EU는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해왔습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밤 사드 배치가 최선의 조치였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꼬인 국내외 문제에 고민이 깊었을 텐데요. 어젠 일정이 없던 등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그젯밤 9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본인 이름의 서면 메시지가 발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며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 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촛불 배신이라며 격하게 반발하는 진보 진영을 달래 지지층 이탈을 막고 중국에는 우회적으로 사드 임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나온 대국민 메시지에서 드러나듯 문 대통령은 안보 상황과 정기국회 보이콧 등 꼬일 대로 꼬인 현 정국의 실마리를 찾는 데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공식 일정이 없던 문 대통령은 어제 오전 북악산을 깜짝 등산하기도 했습니다. 반바지 차림으로 반려견 마루토리와 함께 산을 오른 문 대통령을 일반 등산객이 찍어 인터넷에 올리며 등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맞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예의주시하며 청와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던 문 대통령이 산을 찾은 건 최근 전국에 대한 고민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우리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막말 사설을 실었었죠.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거냐는 등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항의하자 해당 사설을 삭제하는 듯 하더니 슬그머니 제목만 바꿔서 다시 이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사드 배치 완료한 한국은 결코 더 안전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이 게재돼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낯설지가 않습니다.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는 욕설에 가까운 비난은 물론 절과 교회를 많이 지어서 기도나 열심히 해라. 한국은 북핵위기와 강대국의 물살에 놓인 개구리밥 신세가 될 것이라는 문구까지. 지난 7일 올린 사드 배치하는 한국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하라는 제목의 막말 사설과 똑같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이 한국의 음식과 종교 문화를 비하한 데 대해 공식 서한을 보내 엄중히 항의하자 삭제하는 척하더니 제목만 바꿔 다시 올리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환구시보는 민감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생각을 담아 전달해온 매체로 우리나라 사드 배치에 대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사설도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한국이 요구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미국의 MBC 방송이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공격적인 대북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 내용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과격한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과 함께 백악관의 한 관계자가 한국이 요구하면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30여 년가량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이 매체는 또 한 고위 당국자가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제재 조치에 동참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도 막지 않겠다고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깊이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말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양국 간의 전술핵 배치 논의가 더욱 진척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달 사흘 동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당시는 유럽발 계란 파동 여파가 국내에 미칠지 불안한 상황에서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규정에 맞지 않는 연가를 사용한 터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7월 취임하고 나서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사혁신처 예규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류 처장은 휴가에서 돌아온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계란에서는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는 닷새 만에 뒤집혔습니다. 또 류 처장은 휴가 기간에 식약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약사회 직원의 차량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측은 연가 사용은 절차적 문제가 없고 법인카드 결제는 직원 동료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오전 검찰에 출석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은 14시간이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자정이 넘은 시각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이 2012년 대선에서 여론조작 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고 당시 책임자였던 민 전 단장에게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와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팀을 운영했고 활동 상황도 원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18대 대선 당시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원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추가 소환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을 포함해 당시 국정원 상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다음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산책을 하던 40대 부부가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 4마리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10대가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그젯밤 10시 20분쯤 전북 고창군 고인돌 박물관 산책로에서 40대 부부가 사냥개 4마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6살 고모 씨가 엉덩이 등을 물렸고 아내 45살 이모 씨도 팔에 살점이 뜯길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견주 56살 강모 씨는 목줄도 없이 개를 운동시키러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운동시키려고 거기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은 사람이 좀 있는 상황이고 팔든지 처분한다고 이렇게 약속은 했어요. 어제 새벽 4시 50분쯤 전남 나주에서는 술을 마신 19살 손자가 할아버지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친구들 6명을 태우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곳 경기도 용인한 도로에서는 31살 장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34살 양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양 씨가 숨지고 장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요즘 왜 자꾸 이런 일이 전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17살 소녀를 감금한 채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기도 한 10대 4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다며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끔찍한 범행은 한 모텔에서 시작됐습니다. 17살 소녀 김양은 함께 가출한 자신의 친구인 이양에게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양이 거부하자 김양은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하던 또래 10대 3명과 이양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쇠파이프로 온몸을 때리는 건 물론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거나 심지어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끔찍한 학대를 가했습니다. 김양은 이양에게 집에 갈 생각 마라. 신고하면 너의 부모도 함께 산에 매장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이나 이양을 괴롭힌 이들은 결국 다른 범죄로 경찰의 추적에 덜미가 잡혔고 이양에 대한 범죄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3년에서 8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최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고 죄질 자체가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양에 대해선 미성년자란 이유로 1심의 징역 3년 실형 대신 형 집행을 유예해 또 한 번 미성년자 처벌 규정에 관한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남편이 때려서 이를 피하던 아내가 건물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면 남편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남편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49살 오모 씨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난 오 씨는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추궁하며 포크와 주먹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폭력을 피해 화장실로 피한 아내는 창문 밖으로 나가려다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화장실 문이 열리는 급박한 상황에서 아내가 몸을 피하려다 추락했다며 남편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려면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폭력과 아내의 추락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무죄지만 폭행 자체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올여름 휴가지에서 벌어진 성범죄 가운데 절반 정도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드론을 이용한 몰카까지 등장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찍으려 합니다. 곧바로 들켜 달아났지만 이내 경찰에 붙잡힙니다. 지난 7월 제주도의 한 해안가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몰카를 찍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신 기기를 몰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전국에서 검거된 지하철 몰카 피의자는 980여 명에 이릅니다.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에서도 몰카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올여름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경찰에 적발된 성범죄 41건 중 몰카 범죄가 20건으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 자기만 즐기는 일로 끝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몰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죠. 경찰은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몰카 촬영물 유포도 집중 단속해 2차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카리브해 연안의 섬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허리케인 어마가 미 플로리다주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플로리다 주민 2천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미 해군은 항공모함까지 급파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카리브해 섬들을 강타해 32명의 사망자를 낸 허리케인 어마. 쿠바로 북상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I was nearly blown over. A storm came in and really out of nowhere. I didn't even have time to put my rain jacket on. 미 플로리다주에서는 바로 턱 밑까지 다가온 어마로 인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주민 2천만 명에게 대피를 준비하라는 경고가 내려졌고 그 가운데 560만 명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발동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피소와 고속도로는 온종일 피난 행렬로 가득 찼습니다. I'm usually the last one. I'm the most skeptical one to evacuate. So I'm taking this seriously because 미 해군은 피해에 대비해 인근 해역에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까지 투입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플로리다를 덮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허리케인 호세와 카티아가 북상하고 있어 피해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원입니다. 멕시코 남부 해상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8.1의 강진 탓에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65명이 숨졌고 집을 잃은 주민들은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건물 곳곳에 금이가 있고 한 건물은 중심을 잃은 채 기울어졌습니다. 주차된 차량은 무너진 건물 자재 탓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집을 잃은 주민들은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Todos estamos colapsados tanto nuestras viviendas como nuestras personas. 현지 시각 7일 밤 멕시코 치아파스주 부근에서 발생한 진도 8.1의 강진으로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Gracias a todos ustedes. Gracias por acompañarnos en esta gira de son 61 personas que lamentablemente 더군다나 지금까지 파악된 부상자 숫자는 210명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현지 경찰과 군인이 투입돼 무너진 건물 아래 생존자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등급 허리케인 카티아가 해안 지역을 지날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두고 어제 울산 도심에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원전 건설을 원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맞섰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해결하라! 즉각 해결하라! 붉은 띠를 두른 울주군 주민과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 만여 명이 울산에 집결했습니다. 머리를 삭발한 이들은 도심 2.3km 구간을 행진하며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도심 2.3km 구간을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홍보했습니다. 정책이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단시간 내에 이런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신고리 오르코기도 폐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거는 탈핵단체도 울산에서 5천여 명이 모여 원전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고리 오르코기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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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탈핵 지지를 선언했고 참가자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탈을 쓴 채 탈핵 콘서트와 시가 행진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전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시민들이 같이 와가지고 원전 건설 찬반 단체는 불과 1km를 두고 집회를 열었지만 다행히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음주 단속을 봐줬다가 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던 경찰관에게 결국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애초부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는 사건인데 판사가 실수로 판결을 내렸고 검사도 몰랐다고 합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동료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파출소장의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으니 알아봐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이 경찰관은 음주 측정도 하지 않은 채 운전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서 경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문제는 직무유기 혐의로 벌금형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은 직무유기 공무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실수로 엉뚱한 판결을 내린 것인데 검사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탓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지 않는 한 판결을 바로잡기 어려워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개발만 하면 이른바 대박이 날 게 뻔한데 기업 자력으론 힘든 경우가 많죠. 그럴 땐 기술 개발은 다른 곳에 맡기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레이저 의료기기 업체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과 공동 기술 개발에 한창입니다. 환자가 움직여도 망막의 치료 부위에 레이저를 정확히 쏘는 기술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해외에 시도를 해봤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성과가 좋았었습니다. 기술 개발을 끝내면 온전히 자체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열티를 지급할 걱정도 없습니다. 문제는 해외로 새나가는 기술 사용료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CDMA 칩 원천 기술을 보유한 퀄컴이 지난해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한테 1조 5천억 원을 거둬간 것을 포함해 10조 5천억 원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국가 R&D 예산의 절반을 넘는 규모입니다. 최근에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기업과 기술을 개발하는 곳을 연계하는 비즈니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이런 네트워크들이 서로 굉장히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기술도 과감히 외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모든 기술은 자기 회사 내에서 그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술을 개발된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인식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된 것이 외주를 해서라도 기술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로열티 적자를 줄이고 시장에 재빨리 대응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미수입니다. 군대를 가거나 외국에 오래 나갈 일이 있으면 휴대전화를 정지시켜 놓는 분들 많은데요. 유학을 가게 돼 휴대전화를 정지시켜 놨는데 10년 동안 매달 일정 요금이 빠져나간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통신사는 번호 유지 비용이라고 했다는데 정작 해당 고객은 한 번도 안내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권모 씨는 얼마 전 통장 정리를 하다 사용이 정지된 스마트폰 요금이 매달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10년간 약 53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 부득이하게 사용 정지를 시켜놨던 것입니다. 돈보다도 이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이렇게 소비자들이 깜빡하고 있는 시간에 이렇게 긴 기간을 돈을 빼나간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서. 통신사들은 휴대폰을 사용 정지하더라도 번호 유지 명목으로 일정에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폰을 분실하고 바꾸는 과정에 신규 폰을 하는 과정에서도 안내조차 한 번이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민원을 넣고 해당 통신사에 지속적으로 항의한 끝에 선심 쓰듯 2년치 요금을 돌려주겠다는 통신사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약관은 6개월이지만 최대한 4배 정도 더 해가지고 2년에 대해서 할인이 가능하다. 통신사들이 입대 장병들에 한해 사용정지 요금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해준 적이 있는 만큼 일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우리나라 천주교의 역사를 알리는 특별 전시회가 바티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관련 전시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티칸에서 이동훈 기자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이 집전하는 미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천주교 23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특별 전시회 개막 미사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선조들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이 더 복음화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한국 천주교의 230년 그리고 서울이라는 전시회는 유물 187점을 선보이며 바티칸 박물관에서 오는 11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 많은 초청객들은 전시회를 둘러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전통적인 자개로 만든 성모님의 모습을 보고 한국과 천주교가 너무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했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진 한국 천주교 박해의 역사 등을 전 세계에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를 세계 교회 안에 새롭게 각인시키고 또 세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소통하고자 했던 목적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 전시회는 앞으로 약 2달간 개최되며 이곳을 찾는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티칸에서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번 전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3주년을 기념해 바티칸 박물관이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바티칸 박물관이 대관료도 받지 않고 선뜻 안방인 전시 공간을 내준 이유가 뭘까요? 이상주 기자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 영국의 대영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힙니다. 바티칸 박물관장은 특정 국가의 천주교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라며 특별한 유물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enso che sia una mossa importante non tanto per i belli oggetti artistici che sono raffigurati, ma sono veramente le testimonianze scritte delle persecuzioni, che sono un fortissimo messaggio. 우리나라 천주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 없이 가톨릭 신앙을 자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교 사상과 부딪히며 100년이 넘는 박해도 받았습니다. 바티칸 교황청도 이 점을 높게 인정했고 마침내 전시회까지 열게 된 겁니다. 박해를 받은 기록은 물론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초상화, 안중근 의사의 붓글씨 작품 등이 전시에 포함됐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 또 평화에 대한 그런 갈망들, 그런 것들이 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많은 이곳을 찾는 분들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박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평화를 이뤄낸 천주교의 역사가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사흘 전이죠. 지난 7일에 성주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사드 4기가 임시 배치됐습니다. 성주 주민들은 매우 강하게 반발을 했고 정치권은 또 이걸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또 소용돌이에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지역에서 펼쳐진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주한미군과 함께 경상북도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와 군사장비 등을 반입해 임시 배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로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이었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 생각이 아마 조금은 다르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드 배치, 이번 조치의 적절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질로 잡았으니까 이 아빠와 엄마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즉에 방범망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고쳤어야지 이렇게 강도가 들어올 때까지 왜 놔뒀느냐라고 탓을 합니다. 또 어떤 가족은 이렇게 또 탓을 하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사실은 문을 다 개방하고 했어야 사람들한테 다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고 보여줘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친들 현재 잡고 있는 인질과 혹은 그 테러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은 뭐 현 정부가 말을 바꿨다. 그러면 그 전 정부가 뭐 어떻게 했다라고 비난할 때가 아니라 무엇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사실 북한한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화를 하자고. 네. 그런데 북한은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한테 보여준 것은 미사일 실험과 그다음에 핵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말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씩 했어야만 했다. 사드 배치 이후에도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바꾸거나 이거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절실하고 절박하고 명백한 지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그 남남 갈등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핵보다도.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지하고 또 그것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안보 상황에서는 뭐 배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대통령께서도 입장문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방범창 얘기를 주셨습니다만 사실 사드가 단순하게 우리 집을 지키는 방범창이냐라고 하는 논의를 좀 넘어서서 지금 이제 군사적 무기에서 약간 정치적 혹은 외교적 무기로 이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내 집을 지키는 바로 직접적인 방범창이라기보다 우리가 이걸 좀 마을 공동체가 지키는 뭔가 상황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한 집이 그걸 잘 동의하지 않는 거죠. 마을의 일원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그걸 좀 그 집에게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게 지금 시기에 또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정치적, 외교적 무기다라는 걸 좀 풀어서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뜻인가요? 후보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이 일어나는 데까지 중국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걸 제재하지 못한다면 사드의 추가 배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습의 선상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유엔의 제재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초래되고 또 북핵 실험이나 ICBM의 발사들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기존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외쳐도 북한 입장에서는 바로 대화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게 명확한 입장을 좀 표명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중국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조금 늦어진 입장 발표였다고 해야 될까요? 네. 금요일 밤에 입장 발표를 해서 최선의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예. 강조를 한 부분이 그렇죠. 엄중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했고 그런 뜻으로 또 이제 지지자들에게 사실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그 임시적인 어떤 배치였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고뇌한 어떤 느낌이 많이 들어요. 형식도 사실은 많은 참모들이 아마 공식적으로 일요일 날 해도 되고 또는 좀 늦춰도 된다거나 혹은 형식도 좀 달리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어떤 건의를 했는데 우리 보통 아시다시피 언제 그러니까 그 청와대 내 출입 기자들한테 한두 시간 후에 입장문이 발표될 거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하지 않습니까? 엠바고라는 걸 붙여서 그러는데 이날은 전혀 그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저녁 7시 45분에 입장문을 이제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은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다. 그 고민은 아마 대통령의 몫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또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까. 그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이라크 파병. 그걸 지켜봤잖아요. 그 지지층까지도 사실 반대하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강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나머지 임기 동안 사실 굉장히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어떤 흔들림을 당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고뇌가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 보니까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의미를 올리셨는데 그럼 이번 입장문 발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했던 것이 이런 입장문이 좀 먼저 나오고 사드 배치가 있었으면 훨씬 더 매끄러웠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었고요. 결국 이제 다음 날 입장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 글은 이제 상실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대통령의 특성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성격상으로 이렇게 보면 예전에 보면 기술적으로 시간을 조절해서 언론에 발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대통령이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기에 맞다, 옳은 일이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바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좀 기술적으로 판단한다 손 치더라도 예전에야 종이신문이 찍혀지는 시간과 방송 시간 9시 뉴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모든 뉴스가 인터넷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결정을 했으면 바로 공개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대통령의 입장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분명하게 임시 배치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실장님, 이 임시 배치라고 하면 이거를 배치를 했다가 다시 물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인가요? 어차피 지금 사실 이번에 추가 배치되기 전부터도 사실은 조금 옹색한 어떤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이것이 배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치가 아니고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를 다 받아야 된다. 이런 그 절차적인 어떤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시다 보니까 사실 영향 평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부분적으로는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못했다 하는 그 논란이 계속 있었죠. 이 직전까지.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임시 배치다라는 걸 강조를 하셨어요. 지금 보면 어쨌든 중국에 대한 문제, 중국에 대해서의 어떤 메시지와 또 성주 주민들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로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절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정부에서 절차적으로는 끝까지 절차적 어떤 정당성을 획득하겠다라는 약속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걸 배치한 이유가 굉장히 엄중해서 아닙니까? 그 엄중함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 바에는 사실 임시 배치라는 것이 계속 배치되는 어떤 상황이지 그걸 철회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지자나 혹은 주민들에게 대한 메시지가 얼만큼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건 저는 좀 미지수지요. 근데 이게 꼭 국내용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외교적 카드로서의 활용이 사드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임시 배치에서 이제 영구 배치로 가는 것밖에는 카드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국익의 측면에서 보면 이 카드가 무력화된 거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얘기할 필요성이 국익의 차원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가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 처음에 이제 임시 배치를 시켜놓고 한 2년 정도 간의 환경 영향 평가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영구 배치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켜볼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전격 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먼저 장외 투쟁 상황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오만과 독선, 독재에 짜여있는 이 문재인 정권, 거기에다 무능까지 겹친 이 문재인 정권,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규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보고대회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장 문건 가지고 이거요 정상적으로 하면 언론의 자유 침해한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만약 박근혜가 이랬다면 당장 탄핵한다고 대들었을 거예요. 네, 장외투쟁을 통해서 원래 당내 결속력을 좀 강화하겠다.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장외투쟁은 이제 접는 건 아니고요. 장내외 투쟁은 하겠으나 국회 보이콧은 철회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처음부터 사실은 이것을 언제 돌아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차라리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제 19대 국회, 18대 국회에서는 굉장히 장외투쟁도 많았고 또 장내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이 그것을 이렇게 용인하지 않고 다당제라든지 혹은 의회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언제 돌아오느냐 그 명분이 자유한국당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사실 이 장외투쟁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요. 어저께 보시면 굉장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다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자유한국당에 지지하는 어떤 시위는 어떤 의미였죠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가 상징됐어요. 그래서 주제가 뭐가 나오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그리고 태극기를 다 들고 이런 그러니까 보수의 집회는 딱 그런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슈를 좀 전환해야 돼요. 새롭게.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수의 어떤 이슈가 좀 다른 각도로 돼야 되고 또 그 지지자들이 딱 태극기 집회에 오는 분들 이외에 좀 또 벗어났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도부에서는 좀 안심을 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막 박근혜 퇴진하라 이런 얘기도 안 나왔고 왜냐하면 박근혜 출당 얘기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충돌이 없었고 또 태극기 집회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슈를 전환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얻으려는 어떤 목적이 내부적인 어떤 또 이슈 전환과 또 결속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이슈 전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원내에서 지금 원내를 방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의 그 국감이에요. 첫 번째 국감은 제1야당의 사실 몫이에요. 제1야당이 훨씬 더 많은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돌아오는 것이 타이밍이 딱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홍준표 대표는 이번 장외투쟁을 통해서 대외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단은 대내적으로 좀 결속을 다지려고 했잖아요. 어제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다. 또 이런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속을 다진다는 말은 조금 달리 보면 지도력을 좀 높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이제 회군을 하게 되면서 결속도 낮아졌고 그럼 다시 말하면 지도력도 상실된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기국회라고 하는 걸로 화제가 전환되면 본인은 점점 더 화면에서 이제 상실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스스로는 많이 느끼겠지만 사실 나가면서조차도 명분이 없이 나갔기 때문에 누구도 좀 동의하기 쉽지 않았을 거다. 그 당에 있는 분들도 내부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 명분이라고 하는 게 또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건데 이것도 명분이 되진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 번만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들어보면 이게 국정조사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부에서 나온 어떤 문건도 아니고 실제로 예를 들면 국회에서나 정당에 정확하게 이렇게 추진하자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내세우고 있는 프로세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당에서 실무자가 만든 문서 하나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프레임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네. 요즘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국민들이 상황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금방 또 캐치할 수 있어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특히 이제 이 방송 장악 문제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보이콧 철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 이제 이러면서요. 근데 이 보이콧의 명분이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도 또 일부에서 하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니요, 저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뛰쳐나갈 때 사실은 그 MBC 김장겸 사장의 그 체포 영장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으로 촉발이 됐죠. 그런데 일단 자지 출두가 됐으니까 그 부분은 해결이 됐고 또 이것이 장애 투쟁을 계속한다고 해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뭐 장악 기도 이것들을 장애투쟁으로 어떻게 막아낼 수 있다거나 혹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도리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사실상 처음에는 조금 불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포영장에 대한 부분이 보수의 지지층으로부터 그게 뭔데? 그게 정말 그렇게 급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건 저는 상당히 그게 의미 있는 어떤 문건이었거든요. 보수 지지층들로부터 그래? 여당에서 이런 어떤 내용을 뭐 논의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행하려고 했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드는 문건인 거는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에서는 어찌됐든 국회 내에서 이 부분을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게 아닌가. 또 더군다나 가장 큰 거는 보수 지지층으로부터의 비판 뭐냐면 안보가 위급한데 하필이면 그때 북핵 6차 그 핵실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회에서 장애투쟁을 시작한 날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판도 사실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병행해야만 한다 앞으로 이런 어떤 지도부의 판단은 저는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크게 봤을 때 이번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그리고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뭐 얻은 거는 이슈 전환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요. 좀 잃었다고 보면 결속력 강화는 결국 없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문 대통령이 또 이번 주에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 대표는 참석 안 한다, 들러리 회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사실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들러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홍 대표가 워낙에 입담도 좋으시고 또 이 전체적으로 어떤 회담이든 혹은 어떤 분위기든 간에 자기가 이끌려는 어떤 이 이슈 메이킹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대5라도 1대4라도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또 제1야당이 또 보수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상 때 나머지 야당과 똑같이 어떤 회담을 한다라는 어떤 이유를 드셨기에 그것이 이제 뭐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보 상황이 좀 절박하다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회담 싫다라고 하셨을 때 이 독대의 회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형식은 사실 대통령이 먼저 취할 수 있는 사실은 그것마저도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꼭 이것을 형식적으로 모든 야당을 다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걸 고집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홍준표 대표는 뭐 진정성이 없으므로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속내,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속내는 뭘까요? 지난 그 7월 달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여야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자라고 할 때도 홍준표 대표는 수해 현장 간다라고 해가지고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도 많이들 얘기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나는 여러 명이 가는 것 말고 여야 영수회담을 하고 싶다. 나는 1대1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요구 조건이 계속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의 다당제 구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 예전처럼 제1야당이 모든 야당의 목소리를 다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실제 이번에 장외 집회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로 나가도 정기국회가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현재의 국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좀 받아들이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만 하시고 지금의 다당제 현실을 사실 별로 이렇게 그렇죠. 반갑지 않게 생각하시는 그래도 거네요. 내가 제1야당의 대표다. 이제 이 인식이 좀 강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또 형식과 절차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바꿔서
그래도 좀 힘 있는 사람이 아량을 베푸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은 좀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한국당을 빼고 회담을 하게 된다면, 회동을 하게 된다면 이게 또 한국당 패심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그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이번 회담이 사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을 하면 그 순방의 어떤 의미가 클 때 사실은 뭐 야당 지도자라든지 혹은 뭐 오부 요인이라든지 이렇게 모아놓고 그걸 설명하는 그런 자리는 늘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그렇게 막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사실은 이번에는 그냥 러시아 회담에 대해서 나머지 야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유엔 총회가 끝난 다음에 또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어떤 기회로 뭐 홍준표 대표를 따로 만나거나 하는 그런 플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뭐 국내 정치 현안도 많지만 일단 가장 시급한 거는 뭐 사드 배치 문제를 포함해서 안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김 의원님께서 이제 뭐 SNS에서도 그 절차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좀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 그 힘을 모아야 될지 대응을 해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뭐 우리가 안보 문제 얘기할 때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외신의 이야기 몇 마디를 이제 따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언론사들도 그 나라의 국익을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라고 하는 고민의 지점에서 서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휴일은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중서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높겠습니다. 밤부터는 서해안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어제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경기 남부는 종일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울산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30에서 80, 그 밖의 지방은 10에서 6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있고 경기 남부와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남아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옅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29도, 대구 30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1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와이드 2부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